그날 아침 산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의 끝에서 한 여자가 멈춰 섭니다. 누구 있습니까? 괜찮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부터 산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산을 덮친 건 해가 지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치더니 곧이어 쏟아진 폭우는 산길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죠. 한소연은 움막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다가 문득 오늘 아침 캐둔 약초 바구니가 걱정되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벽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어요. 처음엔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폭우에 뿌리째 뽑힌 소나무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무치고는 색이 이상했어요. 검붉은 무언가가 빗물에 씻기며 천천히 번지고 있었죠. 한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삿갓을 쓰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지고 옷자락이 금세 젖어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절벽 아래에 다다랐을 때 한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바위 사이에 끼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겨 너덜너덜했죠. 한소연은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다가가야 할까? 빗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동안 한소연의 시선은 남자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었죠. 한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외면하면 이 남자는 죽습니다. 그걸 알면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한소연은 무릎을 꿇고 남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왼쪽 어깨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옷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는 멍과 찰과상이 가득했습니다. 한소연은 남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밀어넣고 힘껏 끌어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인 남자의 몸을 끌고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한소연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죠. 움막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한소연은 남자를 방 안에 눕히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소연은 젖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익숙했지만 이렇게 중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수밖에요. 밤새 한소연은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고 상처에서 피가 다시 배어나오면 약초를 갈아 덧붙였죠. 남자는 가끔 신음을 흘렸지만 눈을 뜨지는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한소연은 그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한소연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자 남자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신이 드셨어요?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한소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맞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남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물을 떠다 남자의 입술에 적셔주었어요. 남자가 물을 삼키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가 나왔죠. 여기가 어디죠? 산속이에요. 절벽 아래서 쓰러져 계셨어요.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아니면 떠올리지 않으려는 듯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소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묻지는 않았어요. 산에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조금 길었어요. 한소연은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서태원 회장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이 여자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 자신이 먼저 위험해지겠죠. 절벽에서 떨어진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밀었어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려면 숨어야 했고, 숨으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죠. 한소연이라는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을 살려주었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서준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철저히 침묵하겠다고요. 한소연은 남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누구든 무슨 일을 저질렀든 지금 한소연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전부였죠. 일단 죽부터 드세요. 이틀이나 굶으셨으니까요. 한소연은 따뜻한 죽을 떠서 남자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한소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죽을 받아 먹었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지만 한소연은 모른 척 했습니다. 산속의 아침은 고요했고 빗소리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은 것들, 숨기고 있는 것들이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서준혁은 죽을 삼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자신을 살렸을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서준혁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서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혁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한소연이 정성껏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갈아주었기 때문이었죠. 서준혁은 그 손길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어느 날 아침 서준혁은 혼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소연은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준혁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한소연이 움막 앞마당에서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서준혁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광경이었어요. 재벌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준혁에게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한 삶은 상상해 본 적조차 없는 것이었거든요. 비서들이 일정을 관리하고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식사는 늘 누군가 차려주었죠. 그런 세계에서 살아온 서준혁에게 한소연의 삶은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일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서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약초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 느낌이 낯설었죠. 한소연 곁으로 다가가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소연은 잠깐 손을 멈추고 서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약간의 의아함이 스쳤어요. 어깨가 아직 다 낫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서준혁의 말에 한소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약초 한 줌을 서준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이것 좀 널어주세요. 햇볕 잘 드는 쪽으로요. 서준혁은 약초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 사이로 약초가 자꾸 빠져나갔고 고르게 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한소연은 그런 서준혁을 슬쩍 바라보다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을 참는 것 같았죠. 처음이시죠? 네. 서준혁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어설펐으니까요. 한소연은 웃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말투에 조롱은 없었습니다. 서준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재벌가에서는 실수가 곧 약점이었고 약점은 곧 공격의 빌미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서준혁의 서투름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점심때가 되자 한소연은 간단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산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밥이었어요. 서준혁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편안했다고 해야 할까요? 서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밥을 비웠습니다. 식사 후 서준혁은 마당 한쪽에 걸터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실,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던 시선들. 서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장남이라는 자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신뢰, 안전, 그리고 평온. 누군가는 늘 자신의 자리를 노렸고 누군가는 자신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한소연이 저쪽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서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요. 만약 알게 된다면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을 이용하려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그냥 산에서 내쫓을까요? 서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죠. 서준혁은 일어나 한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래 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소연은 빨래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걸어서 반나절 정도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준혁은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반나절이면 찾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겐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어 있기엔 나쁘지 않은 위치이기도 했죠. 외진 산속이고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니까요.
서준혁은 다시 마당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며칠을 더 버텨야 하는지 서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절벽에서 자신을 밀어낸 손의 주인이 누구든 그 자는 서준혁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반드시 다시 손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재벌가의 장남은 절벽 아래서 죽었다고.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기억을 잃은 떠돌이일 뿐이라고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저녁이 되자 한소연이 부엌에서 서준혁을 불렀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준혁은 밥상 앞에 앉으며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살려준 이유가 여전히 궁금했어요. 하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죠.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한소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말이 적은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에도 한소연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더니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엮기 시작했어요. 약초를 묶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작업인지 서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소연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걸 바라보았죠. 서준혁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저기요. 서준혁이 입을 열자 한소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서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왜 여기서 혼자 사세요? 마을에 내려가면 더 편하지 않아요? 한소연은 잠시 서준혁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혁은 자신이 선을 넘었나 싶어 입을 다물려는데 한소연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편한 게 다가 아니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서준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둠이 내려앉은 산은 고요했고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었어요. 아니, 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하늘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소연은 서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약초 캐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몸도 좀 풀 겸.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한소연은 바구니 2개를 들고 움막을 나섰고 서준혁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서준혁의 발은 자꾸 미끄러졌어요. 한소연은 익숙하게 앞서 걸으면서 가끔 뒤를 돌아보았죠. 천천히 오세요. 서두를 것 없어요. 서준혁은 숨을 몰아쉬며 따라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산을 오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소연의 말처럼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서준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감도 회의도 보고도 없는 시간.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약초밭에 도착했을 때 한소연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풀 사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혁도 옆에 앉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소연이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삽주예요. 뿌리째 캐면 돼요. 서준혁은 한소연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흙을 파고 뿌리를 잡아 빼고 바구니에 담는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손에 흙이 묻고 손톱 밑이 까맣게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재벌가의 장남으로서 악수할 때마다 매니큐어까지 받던 손이 지금은 흙투성이었죠. 손이 안 익숙하시죠?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어떤 일 하셨는데요? 한소연의 질문에 서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고 너무 구체적인 거짓말은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었죠. 서준혁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무직이요. 사무직? 한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준혁의 손을 힐끗 보더니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요. 사무직 치고는 손이 너무 고우시네요. 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연도 더 묻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약초를 캤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주변을 채웠죠. 서준혁은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한소연은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서준혁에게도 하나 건네주었어요. 많이 못 사왔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서준혁은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김과 소금으로만 간을 한 단순한 맛이었지만 배가 고팠던 터라 맛있게 느껴졌어요. 서준혁은 주먹밥을 먹으며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한소연은 주먹밥을 씹다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준혁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한소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은 그 단순함이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준혁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모든 호의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누군가 친절하면 뭔가 원하는 게 있었고 누군가 도와주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 생겼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지금 이 여자에게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타이틀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맥도 재산도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서준혁은 그냥 몸이 불편한 짐덩어리일 뿐이었죠. 그런 자신을 한소연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게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자신의 가치는 혈통과 재산으로 증명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벌거벗겨진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자신이 생각보다 형편없어 보였어요. 한소연은 주먹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서준혁도 따라 일어났어요.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약초를 캤고 해가 기울 무렵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혁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소연은 바구니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 말투에는 칭찬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밥상 앞에 마주 앉았을 때 서준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걸요. 재벌가도 추격자도 절벽에서의 기억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흙을 파고 약초를 캐고 주먹밥을 먹었을 뿐이었죠.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가벼움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서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소연이 마을에 다녀오겠다고 움막을 나선 날이었어요. 약초를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와야 한다면서요. 서준혁은 혼자 움막에 남았습니다. 아직 마을에 내려가기엔 위험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소연이 떠난 뒤 서준혁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산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하지만 서준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어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소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서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한소연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서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표정을 숨기며 물었죠. 외지 사람이요? 네. 양복 입은 사람들이요.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누굴 찾고 있대요. 한소연은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를 묻는 기색이 있었어요. 서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누굴 찾는지는 모르겠고요. 젊은 남자라고만 들었어요. 한소연의 대답에 서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찾는 거였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라면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확인하러 온 걸까요? 절벽에서 밀어낸 자가 보낸 사람이라면 그건 구조가 아니라 마무리일 거였습니다. 서준혁은 침묵했습니다. 한소연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한소연도 눈치채고 있었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한소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혁은 부엌 문간에 서서 한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냄비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죠. 평화로운 광경이었지만 서준혁은 불안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을 때 한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상처요. 서준혁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처음 발견했을 때 상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소연은 서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는 시선이었어요. 산에서 굴러떨어지면 저런 상처가 안 나요. 맞거나 찔리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당하지 않으면 생기기 어려운 상처였어요. 서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소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의 상처는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한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추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근데 물어보지 않은 건 당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소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돌봐주고 밥을 먹이고 옆에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래도 저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내쫓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한소연의 반문에 서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어도 나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내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고요. 한소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서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소연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거 맞죠? 서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소연의 눈을 마주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살려주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어요. 최소한 이 질문에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요. 서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서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서준혁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 그게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 한소연 앞에서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소연은 잠시 서준혁을 바라보다가 밥을 떴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었어요. 서준혁은 한소연이 자신을 내쫓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이나 먹어요. 내일 또 생각해도 되잖아요. 한소연의 말에 서준혁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밥을 먹는 동안 서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온 사람들이 산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포기하고 떠날지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올라온다면 한소연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서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한소연은 밥을 씹다가 서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당신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한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바로 잡혀요. 그 사람들 아직 마을에 있을 거예요. 서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소연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했죠. 며칠 더 지켜봐요.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요. 한소연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산에 비가 오면 기다렸다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서준혁은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이게 한소연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서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소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던 그 담담한 시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의문. 서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한소연은 자신을 살려주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 서준혁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웠죠. 다음 날 아침 서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소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소연이 고개를 돌렸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서준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밥 먹고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준혁은 한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제 이름은 서준혁이에요. 서태원 회장의 장남이요. 한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서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재벌가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혁은 계속 말했어요. 마을에 온 사람들은 아마 저를 찾는 거예요. 구하려는 건지 아니면 제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를 내보내셔도 돼요. 아니, 내보내시는 게 맞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소연은 서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을 읽기는 어려웠어요. 놀란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두려운 건지. 서준혁은 한소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한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재벌가라고요? 네. 그 큰 회사요? 네. 한소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보이는 창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고 있었죠. 한소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서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네. 재벌가 사람이면 뭐가 달라져요? 한소연의 질문에 서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한소연은 그냥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재벌가 사람이든 떠돌이든 내가 살린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도 똑같고요. 한소연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배고프면 생각도 안 돌아가요. 서준혁은 멍하니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벌가의 장남이라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두렵지 않은 걸까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았을 때 서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요. 한소연은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위험한 건 내가 판단할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재벌가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서준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몰라요? 산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가 있었겠어요? 한소연의 말에 서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여자에게 재벌가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권력도 재산도 그런 세계 자체가 한소연의 삶과는 무관했던 거죠. 그래도 위험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서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준혁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면 그때 생각해도 돼요. 한소연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나가겠다고 해도 지금은 안 돼요.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았잖아요. 산을 내려가다 쓰러지면 그게 더 위험해요. 서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소연의 말이 맞았어요.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을에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섣불리 움직이는 건 위험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한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중간에 내버리면 그건 더 나쁜 일 같아서요. 끝까지 책임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손대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준혁은 한소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숨겨진 의도도 없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배신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한소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태연했어요. 오히려 서준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한소연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위험만 가져다 주고 있을 뿐이었죠. 고맙습니다. 서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우면 밥이나 다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 말에 서준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산속에서 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언제 그 길로 누군가 올라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에 왔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소연이 약초를 팔러 내려갔다가 들은 얘기였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틀 더 머물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서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어요. 떠났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혁은 움막 앞 평상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한소연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며칠째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실 거예요? 한소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회사도 재산도 지위도요. 그럼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한소연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돌아가면 저를 밀어낸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해요. 그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서준혁은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돌아가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소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나요? 왜요? 저를 숨겨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보복할 수도 있어요. 서준혁의 말에 한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에요. 당신이 걱정할 건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세요?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일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고 안 터지면 다행인 거고요. 한소연은 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재벌가에서 살아남으려면 늘 열수 앞을 내다봐야 했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야 했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죽은 걸로 처리되겠죠. 그러면 재산도 회사도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예요. 그게 싫어요? 한소연의 질문에 서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싫었을까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싫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보낸 시간이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회사를 물려받고 아버지의 뒤를 잇고 더 크게 키우는 거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소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서준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회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누가 저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잖아요. 서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손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한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소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밥 차릴게요.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돌아가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죠. 경쟁과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세계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소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자신을 밀어낸 자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을 거예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서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죠. 저녁 밥상 앞에서 서준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했어요. 한소연이 젓가락을 멈추고 서준혁을 바라보았어요. 돌아가기로 했어요. 재벌가로요. 한소연은 잠시 서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누가 저를 밀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걸 그냥 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서준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소연은 밥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에요. 한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준혁은 한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이 여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죠. 고마워요. 정말로요.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이나 드세요. 내일부터 바쁘실 테니까요. 서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소연이 옆에 있어서일까요? 서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준혁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어요. 어젯밤 결정한 대로 오늘 산을 내려가야 했죠. 몸은 이제 거의 다 나았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도 떠났으니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기였습니다. 서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어요. 며칠 동안 지냈던 작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정이 들어 있었죠. 한소연은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혁이 나가자 한소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일어나셨네요. 아침 먹고 가세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평범한 아침인 것처럼요. 서준혁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산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밥.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먹었던 것과 똑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서준혁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 중에 한소연이 말했습니다. 마을까지 가는 길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버스 타면 돼요. 네. 서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미안하다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았죠. 한소연은 자신을 살려주었고 숨겨주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준혁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소연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뒤따라왔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보따리 안에는 약초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건 뭐예요? 상처에 좋은 거예요.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려 드세요. 한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서준혁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무게가 느껴졌죠. 약초의 무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혁이 말했어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서준혁은 한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서준혁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저 돌아가면 문제 정리하고 나서 다시 올게요. 서준혁의 말에 한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서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소연은 서준혁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가야 할 곳에 집중하세요. 한소연은 고개를 돌려 산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저 길로 쭉 내려가면 시냇물이 나와요. 시냇물 따라가면 마을이에요. 거기서 버스 정류장 물어보면 돼요.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을 떼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요? 뭐 빠뜨린 거 있어요? 한소연이 물었어요. 서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국 솔직하게 말했죠. 떠나기가 쉽지 않네요. 한소연은 잠시 서준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이 있으면 떠나야죠. 붙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발을 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산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한소연이 움막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서준혁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서준혁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갔죠. 시냇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발밑에는 낙엽이 밟혔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걸으면서 서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재벌가로 돌아가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진실을 밝히려면 많은 걸 감수해야 했죠. 누군가는 적이 되고 누군가는 배신할 거예요. 예전의 자신이라면 그게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산속에서 보낸 시간이 뭔가를 바꿔놓았거든요. 시냇물에 다다랐을 때 서준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죠. 예전의 매끈한 재벌가 도련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얼굴이 더 자신답게 느껴졌어요. 서준혁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죠. 시냇물을 따라 마을을 향해. 품속에서 약초 꾸러미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소연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서준혁은 그 무게를 느끼며 생각했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이 산으로 오겠다고. 그게 약속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마을이 저 아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혁은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이제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준혁이 재벌가로 돌아갔을 때 세상은 이미 그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태였죠. 서준혁이 살아서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두려워한 쪽은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낸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죠. 그 과정에서 서준혁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확인했고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혁은 단단해졌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죠. 산속에서 배운 것들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밀어낸 사람은 이복 동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 위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준혁을 없애려 했던 거였죠. 그 사실이 밝혀지자 이복 동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서준혁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세계인가 싶었거든요.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서준혁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진 상태였고 회사를 이끌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사회는 서준혁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했죠. 되찾은 자리와 재산, 그리고 권력. 예전의 서준혁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서준혁은 달랐습니다. 서준혁은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그의 취임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죠. 저는 경영권을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서준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서준혁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고 재산은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평생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을 왜 버리느냐고요. 하지만 서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서울을 떠나는 날, 서준혁은 작은 배낭 하나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서와 운전기사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죠.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길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어요. 발밑에는 낙엽이 밟혔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서준혁은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움막이 보였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움막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연이 나왔어요. 서준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죠. 그러다 미세하게 눈이 커졌어요. 놀란 것 같았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왔네요. 한소연의 첫 마디였어요. 반갑다는 말도 놀랐다는 말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혁은 웃었어요. 왔어요. 한소연은 서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어요.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그럼 들어와요. 마침 국 끓이고 있었어요. 한소연은 몸을 돌려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몇 달 전 이곳을 떠날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준혁은 여기 서 있었어요. 움막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약초와 나무 연기가 섞인 냄새였어요. 서준혁은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소연이 국을 떠서 밥상에 올렸어요. 오래 있을 거예요?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한소연은 잠시 서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 일 많을 거예요. 집은 고쳐야 하고 약초도 캐야 하고요. 서준혁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서준혁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고요. 이름도 혈연도 재산도 아닌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이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한소연이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산책이나 할래요?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떠오르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길을 함께 걸었고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